14살 때 급성 림프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어요. 그때는 평범한 중산층 미국인 아이처럼 살던, 운동도 좀 하고 학교 성적도 좋고 모든 게 순조로웠던 때라 정말 큰 변화였죠. 그런데 2001년 여름 6월 생일이 지나자마자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약 2달 반 동안 증상이 점점 더 심해지더니 의사를 찾아갔고 결국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에 있는 오클랜드 어린이 병원으로 보내졌어요. 거기서 백혈병입니다. 라는 진단을 받았죠. 그건 제 인생의 엄청난 전환점이었어요. 그때까지 제가 겪어본 병이라고는 독감 정도였거든요. 평생 2~3번 정도 걸렸을 뿐이었죠. 평범하고 운동 잘하는 건강한 아이에서 병든, 암 환자로 변해버린 거예요. 진단을 받았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암을 앓은 사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들어와 저와 아빠, 엄마, 형제자매, 할머니, 이모 등 가족들에게 30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저는 그저 30일만 있으면 될 거라고 생각했죠. 치료만 받으면 곧바로 퇴원해서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30일이 끝날 무렵 치료를 마쳤을 때 저는 전혀 증상이 없었습니다. 화학요법으로 인한 증상이 전혀 없었던 건 정말 놀라웠죠. 유일한 변화는 프레드니손이라는 약 때문에 얼굴이 부어오른 것과 그 약 때문에 배가 자주 고파서 많이 먹게 된 거였어요. 그런데 의사가 이제 다음 단계, 다음 치료 과정을 논의할 때가 됐네요. 라고 하더군요. 저는 다음 단계라니? 치료가 끝난 줄 알았는데? 라고 생각했어요. 그때서야 알게 됐어요. 2002년 5월까지 9개월 동안 병원을 드나들며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걸요. 그때까지도 제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죠. 병원에서 30일만 버티면 되겠지. 이건 쉬울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난 암이 뭔지 정말 몰랐어. 전혀 감이 안 잡혔지. 결국 수많은 경험과 의사들에게 질문을 던지며 알게 됐어. 의사들도 결국 그래. 이건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는 병이야. 라고 하더라고. 그제서야 어? 잠깐만 하는 생각이 들었지. 저는 고집 센 사람이라 그 당시엔 죽을 거라고 진심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머릿속에선 이건 극복해야 할 장벽, 장애물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스포츠를 계속할 수 있게 해줄 장애물. 그러면 프로 선수가 됐을 때 이 이야기를 공유하며 모두가 내가 얼마나 강하고 대단했는지 알게 될 거고 멋진 이야깃거리가 될 거라고요. 그게 당시 제 마음가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죽을 거라고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죽을 것 같다는 느낌이나 죽음에 가까워졌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거든요. 그건 훨씬 나중에야 느껴졌죠. 2년 후인 16살 때 재발해서 골수 이식을 받아야 했어요. 그때 의사들이 저에게 말했고 간호사도 이렇게 했죠. 이걸 견뎌낼 확률은 반반이야. 처음 진단 때는 완치 확률이 95%야 라고 했는데 골수 이식을 앞둔 2번째 진단에서는 이걸 견뎌낼 확률이 반반이야 라고 했죠. 그 말을 들었을 때 비로소 현실감이 확 밀려왔어요. 그럼에도 받아들이기 싫었지만 16살 때 뼈 이식 몇 달 전쯤 거울 속에 나와 나눈 대화가 있었어요. 이상했죠. 거울 속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거든요. 넌 죽을 수도 있어. 그걸 받아들여야 해. 그 순간은 정말 이상했어요. 마치 트리거 같은 느낌이었죠. 비록 그건 임사체험 이후 거의 2년이 지난 후의 일이었지만요. 저는 여전히 그 경험을 받아들이고 합리화하며 완전히 수용하려 애쓰고 있었지만 그래도 좋아. 넌 16살이고 죽을 수도 있어. 이건 보장된 건 아니야. 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그래서 그건 일종의 흥미로운 깨달음의 순간이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아마도 첫 진단 후 약 3개월쯤 지났을 때였어요. 병원을 나와 이틀 동안 외출했다가 혈전이 생겼죠. 그때 심장까지 닿도록 삽입된 흉부 카테터가 있었는데
정맥 주사를 피하기 위한 것이었죠. 그 카테터에 혈전이 생겨 제거해야 했고 혈관성 형수를 받았습니다. 이후 혈전에 박힌 박테리아로 인한 감염이 완전히 사라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한 달 더 입원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퇴원했을 때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는데 L2, L3, L4 요추뼈가 골절된 상태여서 허리 보호대를 착용해야 했습니다. 결국 병원에서 나와서 우리는 리노에 있었어요. 당시 4살이었던 남동생과 함께 아버지와 함께 있었죠. 우리는 보조기 기술sek에 갔는데 그날 아침에 방금 많은 혈액 검사를 마친 상태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도착하자 그 기술사가 측정을 하려고 했어요. 제 가슴에 십자형 보조기를 달아 몸을 똑바로 세운 상태로 고정시켜 척추가 정상적으로 치유되고 허리가 굽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제가 거기 서 있는 동안 머리가 점점 멍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와 그 기술자는 서로 아는 사이였는데 둘 다 음악가였거든요. 아버지는 그 지역에서 꽤 유명한 음악가라서 그 사람도 아버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음악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그 사람은 계속해서 제 치수를 재고 있었어요. 아마 20분에서 3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때쯤 되니 머리는 점점 더 흐릿해지고 몸은 점점 더 나약해지더니 몸을 지탱하는 것조차 떨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가 자, 다 끝났어요 라고 하자 우리는 건물 밖으로 나왔어요. 걸음을 내딛자 터널 같은 게 보이기 시작했죠. 기절 직전에 시야가 터널처럼 좁아지는 그 느낌 말이에요. 걸어가고, 걸어가고, 걸어가는데 혈액 수치가 이상할 때 병원에서 몇 번 기절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걸어가는데 아빠는 동생과 함께 뒤에서 기술자와 이야기하며 따라오고 있었어요. 저는 최대한 빨리 아빠 트럭 쪽으로 달려갔어요. 트럭 가장자리에 앉아서 팔꿈치로 몸을 지탱했어. 아빠는 동생과 함께 30에서 40야드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코너를 돌아오는 걸 보자마자 아빠를 바라보며 아빠, 기절할 것 같아요? 라고 말했어. 그러자마자 기절했지. 그런데 갑자기 눈을 뜨자마자 은빛과 금빛, 하얀 빛이 어우러진 터널 같은 곳에 있었어. 그곳은 마치 액체 같은 사랑 같았지. 공기가 유체처럼 내 주위를 흐르고 내 안을 통과하는 느낌이 들었고 그게 바로 나인 것 같았어. 몸이라기보다는 형태에 가까웠지. 나는 그 공간에 완전히 매료된 채 그저 존재하고 있었어. 그러다 앞을 바라봤어요. 제 마음속으로는 약 20m, 20야드 정도 떨어진 곳에 검은 그림자 같은 형체가 있었고 저는 즉시 아, 저건 할아버지 조다 라고 생각했어요. 7년 전에 돌아가신 제 아버지 쪽 할아버지였죠. 그는 트렌치 코트를 입고 있었어요. 그 형체 자체가 트렌치 코트였죠. 우리는 들리지 않는 텔레파시 대화를 나눴고 그가 기억나는 말은 훨씬 더 많았지만 지금은 기억나지 않아. 아마도 그 말이 무엇이었는지 떠올릴 때가 오기 전까지는 내 뇌가 기억하도록 허락하지 않는 것 같아. 기억나는 말은 모든 게 괜찮아. 너는 괜찮을 거야. 그냥 계속 나아가기만 하면 돼. 였어. 우리는 대화를 계속했고 그 시간 내내 뭐랄까 내 안과 주변을 흐르는 액체 같은 걸 느끼면서 그 느낌이 정말 대단했어. 사랑에 빠진 기분이 100배는 되는 것 같았지. 그저 평화와 사랑으로 가득 찬 상태였어요. 그러다 대화가 끝나고 저는 마치 빨아들인 것처럼 다시 제 몸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제 몸은 너무 아빠가 잭, 괜찮아? 잭 일어나? 괜찮아? 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모르는 다른 목소리가 괜찮은 거야? 119에 전화할까? 아빠가 아니, 그냥 기절한 것 같아. 괜찮을 거야라고 하셨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나는 움직일 수는 없었지만 대답할 수 있었어. 딱 괜찮아. 지금 움직일 수 없을 뿐이야. 라고 말했지. 그때는 마치 내 몸 안에 있는 것 같았지만 신경계가 아직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런 상태가 30 최소 1분 정도 지속되다가
몸이 다시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코를 비롯한 온몸이 저리기 시작했어요. 그제서야 눈을 뜰 수 있었죠. 눈을 뜨고 누워보니 아빠가 바로 위에서 그 오른쪽엔 동생이 있었어요. 동생은 형이 눈앞에서 죽은 것처럼 겁에 질려 있었죠. 그리고 아빠 뒤엔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가장 건강한 음식으로 먹을 수 있는 곳으로 갔는데 당연히 맥도날드였어. 치킨 너겟도 먹고 감자튀김도 먹고 탄산음료도 마셨지? 혈당을 올리기 위해서였어. 그리고 아마 2주 정도 후에 2주에서 한 달 사이였을 거야. 정확히 기억나진 않아. 다 흐릿해. 아빠한테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아빠는 좀 걱정이 많은 성격이세요. 사소한 일에도 신경 쓰시고 감정적으로 쉽게 격해지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빠, 제가 기절했을 때 터널 같은 곳에 있었는데 할아버지 조를 봤어. 라고 말했죠. 그러자 아빠는 바로 음, 좀 당황하셨어요. 세상에? 뭐라고 하셨어?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세상에, 내 아들이 곧 죽을 거야. 내 아버지가 와서 아들을 데려가겠다고 말한 거야. 제가 말했죠. 아니, 아니, 아니. 할아버지께서 다 괜찮아질 거라고. 내가 괜찮아질 거라고 하셨어. 그냥 계속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고. 그리고 할아버지가 트렌치코트를 입고 계셨다고 말했어요. 제가 알던 할아버지는 절대 트렌치코트를 입지 않으셨거든요.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나서 아빠가 사진을 사 오셨어요. 할아버지 조 할아버지가 이렇게 생기셨어? 지금도 가지고 있는 그 사진은 할아버지가 젊은 시절 프라하에서 살던 시절의 모습이었어요. 슬로베니아에서 태어나셨지만 체코슬로바키아 프라하에서 대학 다니고 그랬던 시절이죠. 그래서 그게 진짜라는 확신이 들었어. 그래도 14살짜리인 나는 모든 걸 이성적으로 설명하려 했지. 저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이상한 환각 체험을 한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런 일들이 저에게 확신을 주었고, 나중에 제가 10대 후반에서 20살 초반이 되어서, 영성과 명상 같은 것들에 더 깊이 빠져들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그것이 진짜라는 명확한 깨달음과 확증을 얻게 되었어요. 어렸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부터도 뭔가 일어나고 있거나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는 항상 오컬트나 신비로운 것들, 그런 삶의 측면들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걸 더 깊이 탐구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죠. 그냥, 음, 자아가 지배하게 내버려뒀고, 그냥 평범한 아이가 되고 싶었어요. 스포츠도 하고 싶었고, 여자친구도 사귀고 싶었고, 학교도 다니고 싶었죠. 그냥 평범해지고 싶었는데, 그게 내 길이 아니었어. 나중에야 비로소 평범하지 않다는 걸 받아들여야 했지. 평범한 경험들을 할 수 없다는 걸. 그리고 그게 오히려 좋은 일이라는 걸 깨달았어. 그건 내 마음속, 내 영혼 속으로 다른 곳으로 이끌 거야. 하지만 난 그냥 평범하고 싶었어. 예를 들어, 할머니가 오스트리아 출신이라서 오스트리아에 아파트가 있었는데 할머니랑 같이 가려고 했던 걸 포기했어. 할머니는 내가 사는 리노 근처에 사셨지만 매년 여름마다 가시던 오스트리아 아파트가 있었거든. 내가 모든 치료를 마쳤을 때 할머니가 말했어. 여름 동안 오스트리아에 데려가 줄게. 가기 전에 대학에 가라. 그런데 제가 아니 안 돼. 일 시작할 거야. 일자리를 구할 거야 라고 했죠. 19살 때 내가 얼마나 멍청했는지. 하지만 나는 평범한 삶을 원했어요. 더 이상 특별한 건 원하지 않았죠. 그냥 평범한 사회 구성원이 되고 싶었는데 안타깝게도 그게 내 길이 아니었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라는 생각과 그런 면에서 엄청나게 낙관적인 엄마 사이에서 흔들렸어. 주변엔 낙관주의가 가득했지. 아빠 쪽 할머니, 내가 아주 친했던 할머니도 낙관적이셨고 아빠 쪽도 엄마만큼은 아니었지만 낙관적이셨어. 그래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계속 나아가야 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계속 나아가야 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계속 나아가야 해. 라는 생각이 교차했어요. 그리고 종종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라는 생각은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고 다른 아이들은 안 겪는 거지? 라는 의미가 아니었어요. 그런 생각은 한 번도 안 했어요. 항상 내가 감당할 수 있어. 다른 아이들보다 내가 이걸 떠맡을 거야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고 살인범이나 강간범한테는 안 생기는 거지? 라는 질문은 자주 했어요. 부모님도 그걸 자주 물으셨고요. 그러면 저는 돌아와서 내면적으로 이런 느낌을 갖고 그건 그냥 그들의 길이 아니야. 이건 내 길이야. 라고 생각했고 이게 내 길이라는 걸 받아들이기 시작했어. 솔직히 말하자면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어. 부모님은 항상 내게서 이걸 뺏어주고 싶어 라고 하셨고 나도 그랬어. 내가 대신 아플게. 내가 치료를 받을게. 라고 하셨고 나는 알아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 순간 그들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말해주고 있다는 걸 알았죠. 그 감정을 몸으로 느꼈지만 하지만 그럴 수 없어요. 라고 말했어요. 이건 오직 나의 경험이니까요. 내가 겪어야만 하는 일이야. 그래서 이런 이상한 오락가락이 있었고 결국 이건 내 경험이라는 걸 훨씬 더 깊이 이해하게 됐어. 특히 화학요법을 받을 때나 정말 아플 때, 특히 프레드니손을 복용할 때 얼굴이 심하게 부어서 거울 속 내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없을 때면 더 힘들었지. 마음속으로 그려온 내 모습과는 너무 달랐어요. 그래서 마치 음, 육체적인 몸이라는 존재 너머를 바라보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었죠. 지금도 22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걸 다루고 있어요. 지금도 내 외모와 그 변화화가 마음속 이미지와 어떻게 다른지 받아들이는 중이에요. 하지만 그 두 가지 사이를 오가면서도 다른 아이들도 이런 걸 겪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했어요. 오히려 고집이 세져서 16살에 재발했을 때 5층에 있던 다른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서 이렇게 말했죠. 내가 할 수 있어. 진짜로 할 수 있다고 느꼈어. 만약 할 수 있다면 이라고 말했어. 16살 때 재발했을 때였지. 나는 오클랜드 어린이 병원의 5층에 있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있었어. 그곳은 5층이라고 불렸고 HEP, A 필터가 설치된 병동이었어. 즉, 아이들의 혈중 산소 농도가 낮고 방사선이나 화학요법으로 면역 체계가 억제된 상태에서도 마스크 없이 2층에 나와 서로 교류할 수 있었어요. 그때 저는 16살이었고 다른 아이들은 모두 저보다 어렸죠. 그런데 두 번째, 그게 제 두 번째 진단이었는데 그때서야 저는 깨달았어요. 잠깐만, 이건 처음에 내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었어. 이 아이들과 그 가족들에게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질문은 단순히 왜 나야? 에서 변모했어요. 왜 나야? 그리고 왜 르네야? 왜 리치야? 왜 닉이야? 왜 크리시야? 왜 제이크야? 그리고 알다시피 왜 그들의 부모야? 왜 그들의 형제자매야? 라는 질문으로요. 그냥 깊은 의문이었어요. 좋아. 왜? 그리고 그건 단순히 비난이 아니게 변했어요. 여전히 약간은 비난이었지만 이제는 궁금해졌어요. 그 비난이 호기심으로 바뀌었고 정말로 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싶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목적이 무엇인지요. 분명 이유가 있을 테니까요. 제 마음가짐은 경험을 거듭할수록 계속 변했고 더 큰 결의를 다지게 되었어요. 우울증이나 신체적 질병 같은 상황 속에서는 정말 힘들었지만 그런 상황들을 겪을 때마다 내면의 힘이 점점 더 강해졌어요. 다행히도 가족과 친구들로 구성된 훌륭한 지원 체계가 항상 곁에 있었지만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여전히 매우 어려웠지만 이런 경험들을 겪으며 점점 더 꾸준히 강해졌고 병으로 학교에 갈 수 없게 되면서 스스로와 많은 시간을 보낼 기회가 생겼습니다. 거의 자기 분석을 하듯 내면을 들여다보며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고 충분한 침묵 속에서 그 답을 얻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게 내 길에 놓인 것이라면 아마도 나는 충분히 강하거나 그 과정을 겪으며 충분히 강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어느 한쪽만 있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의 연속이라고 봐요. 매번. 가끔은 좀 더 약해지기도 하고, 그냥 안 좋은 날이 있기도 하죠. 그러면, 왜 나야? 이미 충분히 시험 받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다 서서히 용기와 힘을, 정신적 강인함을 쌓아가게 돼요. 결국, 아, 나 할 수 있겠어. 라고 말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도 같은 과정을 겪는 걸 보면서 깨닫게 되죠. 결국, 빠져나가는 길은 그 과정을 통과하는 것뿐이라는 걸요. 그 명언 정말 좋아해요. 책에 나온 구절인데, 항상 기억하고 있어요. 동방의 스승들의 생애와 가르침보이라는 책에서 나온 건데, 아주 흔한 책은 아니지만, 1800년대에 쓰인 책이에요. 배경 이야기는 너무 깊게 들어가지 않을게요. 어쨌든 거기서 인용된 말이 있는데 승천한 스승이라고 알려진 한 여성이 한 말이에요. 그녀는 이렇게 말했죠. 인생의 홍해 같은 순간에 이르렀을 때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음에도 우회할 길도 되돌릴 길도 오직 통과할 길밖에 없을 때 알아라 하나님이시여 평온한 영혼으로 어둠과 폭풍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바람을 가라앉히시며 하나님이 파도를 가라앉히시며 하나님이 내 영혼에게 말씀하시네. 계속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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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 그걸 읽었을 때 저는 20 초반이었는데 세상에 이건 피할 길도 돌아갈 길도 없어. 오직 통과할 길밖에 없가라. 가라, 가라, 가라라고 말씀하신다고 하더군요. 그걸 읽었을 때 저는 20살 초반이었는데 세상에 정말 돌아갈 길도 되돌아갈 길도 없고 오직 그곳을 통과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요. 어쩔 수 없죠. 인생은 힘들어요. 인간으로 사는 건 쉽지 않지만 그게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 중 하나잖아? 게임의 재미 일부라고. 만약 어떤 스포츠나 게임을 잘하지 못해도 결국엔 재미있을 거란 걸 알기에 계속하는 거야. 어떤 식으로든 어떤 형태로든 도움이 될 거라고. 사람들이 내가 인생이 게임이라고 말하면 싫어하더라.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의 고통이 너무 압도적이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이렇게 말해. 완전히 이해해. 네 말에 동의하지 않는 건 아니야. 성추행을 당하거나 강간을 당하는 건 알다시피 끔찍한 일이죠. 가난에 시달리거나 가족이 자살하거나 아는 사람을 잃거나 어떤 형태로든 건강 문제로 고생하는 경우, 예를 들어 LS 환자나 신경계가 완전히 마비된 경우, 정말 끔찍한 일이죠. 그런데도 당신의 영혼은 그런 것들을 요청했습니다. 받아들이기 정말 어렵지만 받아들일 때 자유가 찾아옵니다. 이 몸 너머에 내가 존재하며 이런 경험들은 단지 순간적일 뿐이고 내가 그 너머로 나아가리라는 것을 아는 데서 오는 자유가 있습니다. 저는 모든 경험을 통과해 왔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당신도 마찬가지죠. 그 모든 것을 겪은 후 당신이 말했듯이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삶은 순간들의 연속이고 이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고 싶나요? 어렵다는 걸 압니다. 힘들다는 것도요.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으니까요. 저는 장기 코로나 후유증으로 인한 만성 피로를 겨우 극복했어요. 심방세동도 겪었죠. 제 몸은 정말 많은 일을 겪었어요. 1년 만에 겨우 극복했는데 그 1년 동안 아내에게 그냥 깨고 싶지 않아 라고 말했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부분적으로는 제가 저기서는 아름답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진짜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말을 했다는 게 끔찍하지만 정말로 너무 우울하고 육체적으로 지쳐서 전신 방사선 치료 7일 후 골수 이식을 받을 때 느꼈던 그 감정이 떠올랐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아니면 모르핀을 너무 많이 맞아서 한 달 내내 기억조차 안 나는 때도 있었어. 그 모든 트라우마 말이야. 물론 내 트라우마는 신체적인 거지만 다른 사람들은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겪을 수도 있지. 나에게도 정신적인 트라우마야. 맞지? 이 PTSD 말이야. 몸이 안 좋을 때마다 이런 PTSD 증상이 찾아와요. 아, 무슨 일이 생기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가난, 극심한 가난,
먹을 것이 부족한 상황, 학대하는 부모, 성폭행 같은 것들 때문일 수도 있고요. 정말 힘들다는 거 알아요. 진심으로요. 공감하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사람들이 그 고통을 넘어설 자유와 능력이 있다는 걸 느끼길 바라서예요. 어젯밤 토니 로빈스 인터뷰를 들었는데요. 정말 좋은 인터뷰였어요. 재미있기도 하고요. 우리 아빠랑 리노에서 오클랜드까지 차로 이동할 때면 일주일에 평균 2번 정도였는데 아빠가 운전하는 동안 저는 잠들곤 했어요. 아빠는 할머니, 즉 자기 어머니께서 주신 디팍 초프라나 토니 로빈스 테이프를 들으셨거든요. 정말 토니 로빈스나 디팍 초프라를 들을 때면 제 안에 잠들어 있던 부분이 깨어나서 정말 평온한 최면 상태에 빠지는 것 같아요. 차 안에서 잠들면서 들었으니까요. 그래서 가끔 생각해요. 내 사고방식이 지금 이 모양인 게 차를 타고 다니면서 무의식적으로 디팍 초프라와 토니 로빈스의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이 아닐까? 우리는 특정 방식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트라우마를 선택해서 경험한다고 해요. 저 같은 경우 2번의 최면 경험을 통해 이 점을 확신하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양자치유 최면 요법이나 기법을 실천하는데 이건 최면 기법으로 당신이 현재 경험하고 있는 것들과 연결되어 명확함을 주는 과거 생애나 현재 생애 경험 혹은 미래 생애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2번째 단계는 여러분이 준비한 일련의 질문들을 제가 여러분의 잠재의식에게 묻는 것입니다. 최면 상태에 있을 때도 여러분은 여전히 의식이 있고 깨어 있으며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잠재의식과 대화해도 될까요? 라고 묻자 그때 당신은 깊은 최면 상태에 있으며 네, 라고 답합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할 수 있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면 니, 라고 답합니다. 그러면 저는 당신과 제가 미리 명확히 한 당신이 알고 싶어하는 질문 목록을 하나씩 진행합니다. 최근에 제가 다른 지역 치료사와 세션을 교환하며 진행한 최면 세션에서 우리는 과거생으로 내려가지 않고 자, 구름 위에 있어요. 라고 말한 뒤 구름에서 내려오는 방식이었죠. 처음 이 경험을 했을 때는 하늘에서 떨어져 슈퍼히어로처럼 착지했어요. 전생 경험으로 정말 멋진 순간이었지만 이번에 가장 최근에 경험한 건 제가 떠오르는 느낌이었어요. 떠오르면서 원형방, 강당 같은 곳에 있는 자신을 발견했고 치료사가 자, 지금 어디에 있나요? 라고 물었어요. 라고 말했죠. 글쎄요, 이상했어요. 제가 올라갔는데 제가 이 강당이었어요. 그러자 그녀가 강당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라고 묻더군요. 제가 주위를 둘러보니 제 위에 발코니가 있었고 그 발코니에는 노란빛, 주황빛, 붉은빛이 섞인 위로 향한 눈 같은 걸 가진 그림자 형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그림자 같은 존재들이 보이는데 라고 말했더니 그녀가 좋아요. 그들에게서 어떤 느낌이 드나요? 라고 묻더군요. 그래서 그들은 악의적이진 않아요. 그냥 여기 있을 뿐이에요 라고 답했죠. 그러자 그녀가 거기서 뭘 하고 있었나요? 라고 묻더군요. 저는 모르겠어요. 마치 회의에 참석한 기분이었어요. 모르겠어라고 했어요. 계속 이야기하는 동안 그, 그 이미지가 점점 선명해졌어요. 아마 1분에서 2분 후쯤 이미지가 완전히 선명해졌고 마치 강당 전체에 불이 켜진 것처럼 아주 하얀 돌 같은 대리석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그 그림자 형체들이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는데 거의 그리스 신들처럼 보였어요. 흰색 튜닉을 입고 있었고 그들은 모두 약간씩 달랐고 그녀가 물었어요. 좋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구죠? 그녀가 그 질문을 하자마자 내 머릿속에 온갖 이름들이 쏙쏙 떠올랐어. 예슈아, 멜기세덱, 요시야, 소피아, 미켈, 뭐 이런 식으로 10명이나 11명 정도였는데 내가 기억하는 이름은 그 정도야. 더 있었지만 그녀가 좋아. 그럼 왜 여기 있는 거야? 너희는 뭐지?
라고 물었어. 그녀가 그 질문을 하자 제가 말을 이어서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답변이 들려왔죠.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지? 그랬더니 그들이 말했어요. 글쎄, 네가, 네가 선택했어. 제가 물었죠. 그게 무슨 뜻이야? 내가 선택한 게 아니야. 그냥 여기 날아온 거라고. 여기 있을 거라고 선택한 적 없어. 그러자 그들이 대답했고, 아마 3분에서 5분 정도 지나서 내 의식이 마치 화면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왼쪽으로 가고 있었어. 내가 그냥 왼쪽으로 갔는데 갑자기 그들이 말했어. 우리는 잭을 대신해 말할 테니 네가 질문을 하라. 실청객에 질문을 하라고. 그녀가 물었어. 좋아. 그럼 왜 그가 여기 있는 거지? 그들이 말했어. 글쎄, 그가 선택했어. 그리고 내가. 그녀가 물었어? 그가 선택했다는 게 무슨 뜻이야? 그들이 말하길. 우리가 필요한 이 임무를 수행할 영혼을 우주에 요청했어. 라고 했고, 잭이 가장 먼저 응답한 사람이었대. 그녀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야기를 계속 나누는데, 갑자기 무가치함 같은 감정이 밀려왔어. 알지? 마치, 내가, 내가 그걸 감당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느껴서 울기 시작했어. 그러자 그들이 울고 있네, 라고 하더라고. 내가 울고 있는데도 그들은 계속 이야기했어. 좀 웃기죠? 자존감이 부족해서 우는 거야. 하지만 이건 가치와 상관없어. 그는 충분히 가치 있어. 그저 부름에 응답했을 뿐이야. 이 임무는 가치 문제가 아니야. 그저 주어진 일을 해야 하는 거지. 맡은 일을 해야 하는 것처럼. 그러자 그녀가 물었어요. 그런데 왜 그가 아프게 된 거지? 그들이 설명했어. 그는 꼭 아플 필요는 없었어. 이런 일을 겪을 필요도 없었지. 하지만 이 상황을 경험할 확률이 매우 높았어. 왜냐하면 그게 그의 영혼이 선택한 길로 되돌아가게 할 테니까. 그래서 그의 영혼이 동의한 목적이 있어. 그는 그 목적을 이루어야 해. 만약 그가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거나 잘못된 길로 향한다면 이 경험이 그를 반드시 가야 할 길로 되돌려 놓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받은 흥미로운 확신이었습니다. 제 경우엔 암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이는 제가 죽지 않을 거라는 사실과 연결됩니다. 처음 경험했을 땐 흥미로웠지만 이건 단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해줄 발판일 뿐이었죠. 이 육신으로 들어올 때 선택한 제 영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발판이었어요. 내 목적은 거의 진정한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는 지점에 이르는 것이며 빛이 되어 그것을 다른 이들과 나누고 그들 내면에 동일한 본질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가족을 선택했고 주변 가족 구성원들, 그 모든 사람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훌륭한 소통자가 될 기회를 주었고 그 사랑을 어떻게 품어야 하는지 이해하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형제들과 함께 그들이 느끼지 못할지라도 부모님뿐만 아니라 조부모님, 고모, 삼촌, 사촌들로부터 흘러나오는 끝없는 사랑의 공급을 항상 느껴왔습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사랑의 그릇이었어요. 그래서 제 목적은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리고 구현하며 아주 명확하게 나누어 다른 사람들도 자신 안에 그 사랑이 있음을 깨닫도록 돕는 거예요. 그 사랑은 자신 밖에 있는 게 아니며 자신과 분리된 것도 아니라는 걸요. 그 사랑을 얻기 위해 무언가를 얻어야 할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랑은 온전히 그들 안에 있으며 항상 그들 안에 있었어요. 저는 그저 그 사랑을 더 잘 누리기만 하면 된답니다. 그것은 여전히 제 실천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모습에 얽매이거나 가고자 하는 곳에 도달하려 애쓰곤 합니다. 하지만 여정이 곧 목적지잖아요? 과정 그 자체가 의미 있는 거죠. 그래서 와! 예전엔 절뚝거리지 않고 걸을 수 없었어. 다리를 꼬면 발끝까지 8단계 통증이 퍼졌는데 라고 되돌아보면 와, 이거 정말 대단해. 움직일 수 있어. 아프지 않게 걸을 수 있어. 생각조차 안 나. 그러면 달릴 때 내 머리가
잠깐만, 멈춰봐. 아직 그렇게 빨리 질주할 순 없어. 아직 회복 중이야 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냥 계속 나아가면서 원하는 만큼 빨리 달리지 못하거나 높이 점프하지 못한다고 실망하기보다는 잠깐만, 내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봐. 정말 대단한 거야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좋은 연습이라고 생각해요. 정신적인 연습이지만 제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